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가 우리 통합이론서라는 교재예요. 통합이론서라는 교재인데 우리 이번 좀 개편이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까지 우리 수업은 메가랜드에서 진행했던 수업은 11월 달 12월 달 11, 12 1, 2월 달은 기본서라는 것으로 수업을 했어요. 기본서. 그리고 3, 4월 달에는 요약집이라는 것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쌤 저기 기본서 봐야 돼요? 요약집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서 봐야 돼요? 요약집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 입으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복을 많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또 뭐라고 하냐면 기본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지 요약집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두 개를 합쳐서요. 합쳐서 이제는 통합이론서라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통합이론서로 몇 회독을 할 거냐면요. 11월 달, 12월 달에 기초 통합이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기본 통합이론. 그리고 3, 4월 달에 요약 통합 이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총 이론만 이 교재를 가지고 3회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요약집보다는 조금 두꺼워지고요. 기본서보다는 조금 얇아진 요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봐야 돼 할 거 없지. 이론 교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론 교재는 통합이론서 교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용 정리 좀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통합이론서 실제 교재, 실물 교재가 나오면요. 거기다가 좀 잘 옮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교재를 갖다가 1년 내내 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기본서 봐야 돼, 요약집 봐야 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시도가 안 될 겁니다. 우리 메가랜드에서만 요거 통합이론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다른 데는 똑같이 기본서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입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문서, 기본서, 요약집까지 하면 교재만 벌써 3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교재 판매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사야 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학습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메가랜드에서는 이제 저자 직강, 그러니까 교수님들마다 교재가 달라요. 교수님들마다 한 교재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계속 메가랜드 교재를 써왔으니까 한 게 없는데 저자 직강한테 듣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쓴 사람에게 교재를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업 들으시는 교재들은요 전부 다 제가 쓴 교재들이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통합 이론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요 단어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기초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는 기본, 3, 4월 달에는 요약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요. 좀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게 마른 목 맞죠? 마른 목골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1월 달, 2월 달에는 범위를 조금 넓혔다가 3, 4월 달에는 다시 범위를 좀 좁혀준다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60점 맞으면 되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오지산다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범위를 넓혔다가 반드시 한번 좁혀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간혹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와, 이런 분들이 계셔요. 1월달, 2월달에 공부를 시작해요. 11월달, 12월달에 1월달, 2월달에 범위를 넓혀요. 3, 4월달에 범위를 더 넓혀서 공부하시면요. 필편한 공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넓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한번 좁히는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절대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부할 때랑 3, 4월 때 좁힐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는 본격적으로 저랑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보니까 협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여기 광해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협의 부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정청물. 좀 더 할 거예요. 광해 부동산은 뭐 더 들어가 있어요? 협의 부동산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준부동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학교론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대답합니다. 방금 제가 토지 및 그정청물은 협의 부동산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예. 갈게요. 예. 토지 및 그정청물, OX로 대답합니다. 토지 및 그정청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OX. 한 번만 더. 토지 및 그정청.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자, 잘 봐. 잘 봐야 돼. 토지 및 그정청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OX.
반반이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토지 및 그 정책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OX. 와, 미치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정답 공개할게요. 토지 및 그 정책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OX. 옵니다. 오. 자, 보세요. 자, 방금 토지 및 그 정책물은 뭐라 그랬죠? 협의부동산. 근데 무슨 부동산은? 광해부동산은 뭐 플러스? 협의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럼 협의부동산이 뭐야 이게? 토지 및 그 정책물이잖아. 그럼 토지 및 그 정책물은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속해 안 속해? 봐, 속하지. 이런 게 객관식 시험이라니까. 토지 및 그 정책물은 무슨 부동산이기 때문에? 협의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속한다? 광해부동산에 속하는 거예요. 당연히 광해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책물은 무슨 부동산이기 때문에? 협의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해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뭘로 그려보자고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책물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책물은 무슨 부동산? 협의부동산. 맞아요? 여기 준부동산 아직 몰라도 돼. 준부동산 있었지? 요게 더해지면 광해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토지 및 그 정책물은 무슨 부동산이니? 협의부동산이니 당연히 광해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책물은 당연히 광해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그러면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 정책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 및 그 정책물로는 협광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은 똑같이 뭐를 박아놓고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책물을 붙박이로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깝깝하네 이 사람들. 다시. 자,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은 둘 다 뭐를 일단 붙박이로 박아놓고 토지 및 그 정책물을 박아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뭐 협의, 준부동산도 있으면 뭐 광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 정책물이야,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 더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지. 작년에 나왔다고. 예. 준부도 중요하다고. 그럼 저랑 지금부터 준부동산만 깔끔하게 한번 용어 정의를 해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수업은 첫 진도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가자. 이게 동산입니다. 동산. 시계. 동산. 오케이. 요거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그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이게 내 거라고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이거든요. 그 동산은 공시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점유예요, 점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등기 또는 등록, 등기가 원칙인데 등록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입니다. 이거는 민법이나 공시법 시간에도 배울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러면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해버리고 동산들이 다 점유해버리면 아무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근데 동산들 중에서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어요.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해버립니다. 이런 거 어떤 것들이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것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재단이란 말을 들으면요. 재단은 그 세트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트 메뉴. 단품이에요?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공장에 가면 공장 부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건물 있죠. 거기 기계 공구들이 있겠죠. 지게차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주차장 부지 있겠죠. 이거 세트로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걔들 뭐라고 부른다? 공장, 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광산에 가면 광구 있겠죠. 광산 캘 수 있는 설비들이 있겠죠.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광업재단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장재단 뭐지? 그러면 공장 안에 있는 세트들 전부 다 세트 메뉴로 공장재단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업권 마지막입니다. 임목. 가자.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특히 뭐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및 그 정책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민법상 그러니까 협의부동산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얘들 공시방법 점유로 공시 안 해요.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그럼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종류는 3종이 있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는 재단, 어업권, 임목까지는 기타.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준부동산 3종이요. 그러면 기계재단, 기타 해주시면 돼요. 시작.
한 번 더. 주무동사 3종이요. 그러면 기계, 재단, 기타. 당분간은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기계 4개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에 2개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에 2개 있습니다. 업건, 임목. 그런데 방금 준부동사는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얘들은 소유권,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편안하게 기억을 하세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중개대상물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딱 2개만. 어떤 2개만 되냐면 공장재단, 강업재단과 같은 재단하고요. 임목하고는요. 얘들은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해요. 요거는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령 시행령 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래가지고 당연히 토지 및 거정청물은 중개대상물이 되고 재단하고 임목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민법에서도 배우는 거라서 제가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소유권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요? 이거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부동산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3개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뭐 된다고요? 제한. 그때 우리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하거든요. 제한물권? 이때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용익물권이라 그래. 뭐래? 용익물권. 그리고 여기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이걸 또 우리는 담보물권이라 그래. 무슨 물건이요?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은 용익물권,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은 담보물권인데 용익물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요거 법 조문 순서니까 나중에 민법 시간에도 기억을 하세요. 지상, 지역, 전세가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도 법 조문 순서거든요. 저당권, 유치권, 죄송합니다. 유질적,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반복해서 보시면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익혀볼까요? 자,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은 무슨 물건? 용익, 처분은 담보, 각각 몇 개씩? 3개씩. 지상, 지역, 전세는 용익물권이고 유치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부동산은 동산과 좀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은 지상권 돼, 안 돼? 돼. 지역권 돼. 전세권 돼. 그럼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다 배운대. 다 배운대. 유치권 돼요.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배운다고. 질권 안 돼.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안 배워. 질권 안 배워. 저당권. 그러면 부동산은 뭐가 되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네. 안 되는 거 딱 한 개 있네. 뭐요? 질권 빼고 다 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동사는요. 되는 걸 기억하시는 게 다 나아. 일단 용익물권 다 안 돼.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는 저당권이 안 돼. 그럼 동사는 뭐랑 뭐만 되는 거지? 유치권과 질권만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민법 시간에 대답을 하면요. 청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민법 쌤 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쌤 저기 부동산은 제한물권 중에서 질권 빼고 다 되고 동사는 유치권하고 질권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란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민법생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없다니까 조금만 지나면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둘 다 되는 게 있네. 뭐요? 유치권.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양쪽 다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니까? 저당권이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 이 중요하네. 저당권.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저당권이 되고 안 되고? 되고. 동사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동사는 뭐 설정이 가능하면 질권 설정이나 유치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던 협의의 부동산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왜 되죠? 준부동산이라서. 그래서 이 준부동산들은요, 죄송합니다. 준부동산들은요,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 저당권 되고 안 되고? 되고. 이건 아직은 터치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뒤에 가시면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 나왔다니까, 준부동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자동차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쓰지? 건설기기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쓰지? 공장재단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쓰지? 임목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쓰지? 이게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사실 감정평가라는 직업은요, 부동산 감정평가사예요. 원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데 준부동산 감정평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준하여 처리한다 그러면 4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일단 뭐 되고? 소유권. 뭐 이건 당연하고. 두 번째, 저당권. 세 번째, 감정평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2개 정도는 무엇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냐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뒤에 가시면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 쓰고 자동차랑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쓰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수익환원법 쓰고 그 다음에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건데 그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준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 경우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요까지가 시험에 나온다면 난이도 뭐 하나 중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난이도 상자리가 나왔습니다. 상자리. 상을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준부동산의 종류가 크게 3개가 있고 작게는 8개 있다 그랬어요. 저 한번 읊어볼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는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요 8개인데 이게 상당히 배분이 잘 돼 있어요. 등기로 공시되는 게 4개가 있고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게 4개가 있어요. 등기 몇 개? 4개. 등록 몇 개? 4개. 근데 이게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계는요, 웬만하면 등록이야. 기계가 4개 있었잖아. 한번 해볼까? 뭐요? 자동차, 또 건설기계, 또 항공기. 이거 등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만? 선박만. 선박만 등기로 가요. 그 기계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까지는 뭔데? 등록인데 선박은 등기합니다. 등기인데 요거 앞에 20톤 이상이란 표현을 써주면 좀 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 한번 보실래요? 혹시 몰라서 그래. 그 선박은 우리가 종류를 몇 개로 보통 보냐면 3개를 선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선박은 기선, 두 번째 선박은 범선, 세 번째 선박은 부선이라 그럽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들 입에 붙여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선, 범선, 부선. 기선과 범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선은 뭐냐면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기관이 뭐야? 엔진. Do you know 엔진? 모터.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범선할 때 범자가요. 돛을 얘기하는 겁니다. 돛담배 알죠? 돛 몰라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랄랄라 할 때 돛대 할 때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생항행 능력은 없고요. 다른 배에 이렇게 질질 끌려서 다니는 배를 뜰 붙여서서 부선이라 그래요. 근데 부선까지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출제원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 부선을 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선과 범선은 20톤 이상이고요. 범선은 100톤 이상입니다. 100톤 이상. 근데 부선이 시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 부선이 아니고 기선 아니면 범선입니다. 그래서 요 놈들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요 20톤 미만이나 100톤 미만들은 등록해버립니다. 등록한다고. 오케이? 이거 이상해야 돼. 그럼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 오케이?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등록. 그리고 어업권 등록입니다. 뭐요? 어업권. 그럼 남아있는 거. 아까 세트 메뉴 2개 있다고 했는데.
공장재단. 맞아요? 강업재단.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임목. 임목. 자,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요. 나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지금 이 시간부터. 나무란 표현은 어떤 분들이 쓰는 표현이냐면 어린이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무 그려봐. 그럼 나무 그리고 막 그래요. 누가요? 어린이들이. 차일드. 응? 칠드런. 나무. 좀 배운 사람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목이라 그래요. 오케이?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요. 나무란 말을 머릿속에서 삭제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무조건 뭐라고 할 거다? 수목. 근데 이 수목 중에서 집단들이 있어요. 수목 여러 개. 집단들이 있지? 그거를 등기해버리는 순간. 뭐 해버리는 순간? 등기해버리는 순간 이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 임목은 조건이 두 개 있어. 뭐이면서? 아니지. 수목이면서가 아니지. 수목의 집단이면서. 오케이?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이걸 임목이라고 한다고. 다시 임목이 되기 위한 요건은요. 수목 한 그루는 안 돼. 수목에 뭐이면서? 집단이면서 뭐 돼버리면? 등기되어 버리면 얘들은 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임목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얘들은 어쨌든 등록하는 거야? 등기하는 거야? 등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거. 그럼 일단 얘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들은 등록이니까. 자동차, 건설기, 항공기, 어업권 다 땡. 오케이? 답은 이거였습니다. 35톤 기선 나왔어요. 35톤 기선은 20톤 이상이니까 뭐요? 등기. 근데 주제 너무 못했어요. 뭐가 나왔냐면 소나무 한 그루 나왔어요. 소나무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뭐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만 임목이, 등기를 할 수는 있는데 수목의 집단이어야만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복수 정답 시비가 조금 있는 게, 근데 수목 한 그루인데도 등기된 사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문제다 뭘 냈냐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버린 거야. 법령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법령에 의한다면 틀려요. 그건 사례고. 법령에 의한다면 수목의 집단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는 봐야 되겠죠. 혹시 한 문제 차이로 공부 새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기다려 보세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서 저는 남들이 이의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안 틀릴 수 있거든요.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다 죽었어. 자, 토지 및 거정창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다시 합니다. 깝깝해. 자, 다시 갑니다. 토지 및 거정창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둘 다 박아놓고 준부동산은 어디에는 안 속하고 어디에만 속해요? 협의는 안 속하고 광의만.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아는 거라니까. 다시 합니다. 오씨 깝깝하네. 첫날부터. 토지 및 거정창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 그걸로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공시방법이 뭐여야 돼요? 등기, 등록. 그럼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했죠. 네 가지가 됐었는데 첫 번째 소유권.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유명합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 네 번째 심지어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종류는 3종이 있습니다. 기계, 재단, 기타가 있는데 기계 종류 4가지 어떤 거 있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 종류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종류 2개. 어업권, 임목.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중에서 등록할 수 있는 거 4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일단 기계 종류 3개 뭐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권으로 끝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거 4개. 첫 번째 20톤 이상의 선박. 기계 중에 유일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것. 기선과 범선 얘기하는 거예요. 부선은 100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트 메뉴 2개. 뭐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리고 2글자 뭔데? 임목인데 임목이란 말을 쓰려 그러면 무엇에 무엇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만 임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들어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법경기 이런 거 할 거거든요. 할 건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 및 거정창물은 살짝 겁나네. 토지 및 거정창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 됐어요. 그러면 광의 부동산에만 속하는 게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거 맞습니까?
얘들은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등의 기계와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과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내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혹시 필기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예. 여기 말할 수 있는 것과 등기, 여기 뭐예요? 등록. 동그라미만 맞춰놓으시면 돼요. 등기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 부선은 제가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리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니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부른다. 임목은 등기 가능한 겁니다. 좋아요? 등록을 옹시하는 것들, 일단 기계들 나머지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에다가 업권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요,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다. 재단 임목 하시면 돼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재단 임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에 매년 나왔잖아요. 봐봐요. 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 복합 개념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복합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 인지를 하시고 공부합시다. 자, 복합 개념입니다. 출발할게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를 살짝 살펴드리면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197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문이야. 그래서 아마도 건축학과 없는 대학은 별로 없죠, 그죠? 수학과 없는 대학도 별로 없고 물리학과 없는 대학도 별로 없는데 부동산학과는 있는 대학이 별로 귀할 정도로 부동산학의 역사는 짧습니다. 1970년대 당시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김영진 교수님은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는데 부동산학을 건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은 건대, 2호선 건대가 2호선, 7호선 건대. 네, 7호선에서 갈아타고 오거든. 7호선 건대가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당시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인데 지금부터 저랑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들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자.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걸 아마도 부동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 지어야 되니까 부동산학은 건축학 관련이 있을 거다. 토목학도 관련이 있을 거다. 등등등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관련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요,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투자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런 것들과 부동산학은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겠다. 등등등. 마지막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으면 임대 공간이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만큼밖에 못 지었을까요?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용적률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법이라 그래. 공법. 하나 더 해볼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에요. 부동산 소유자가 갑인데 은행한테 달려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받기를 원하냐면 지금 자금의 대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칙적인 대출은 2개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인 대출은 2개. 하나는 무슨 대출? 담보대출. 또 하나는 그렇지,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2개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들은 은행 가지를 마세요. 대출 안 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뭘 가지고 있거나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은 뭘 말하는 거죠? 직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업 아니면 소득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문직들 변호사, 의사 신용대출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은 부담들 3억씩 나옵니다. 응? 직업 교사들, 군인들 탄탄한 직업이기 때문에 대출 많이 나옵니다. 강사들은 대출 별로 안 나옵니다. 강사들 대출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강사들 대출 받으라고 뭐 어떤 취급 받는지 아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강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어디세요? 그러면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금요일 날은 넣어놨다가 금요일 날은 넣어놨다가 수요일 날은 강릉 갔다가 노량진 갔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 대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대출은 딱 두 개. 담보 아니면 신용인데 얘는 이제 지금 신용은 아니고 담보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담보대출. 그러면 얘는 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거든요. 이때 이걸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당권을 넘기고 대출 받아오는 겁니다. 이때 얘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저당권 설정자 그러고요. 얘를 저당권자 합니다. 이때 얘하고 얘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결해서 맺어지는 법률 관계를 우리는 사법이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이 뭐야? 사법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하나만 딱 추가하면 단어가 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서는 개인을 개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인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인. 갈게요.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중간에 수직이란 단어와 수평이란 단어 하나 추가하면 단어의 격이 막 몇 단계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야, 사법 뭐야? 그러면 걔들끼리 뭐 법이야? 막 이렇게. 공법이 뭐야? 국가하고 뭐 이렇게 관계되는 게 공법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인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한다면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씨 유단자인가? 뭐 그렇게 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단어 중간에 수평과 수직만 넣어도. 아무튼 부동산학은요.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들 때 건축학, 토목학, 경제학, 경영학, 공법, 사법 이런 거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테고리를 3개로 묶습니다. 건축, 토목학은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다. 그래요. 경제학, 경영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공법, 산법은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3개 카테고리를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써요. 복합 개념은 부동산과 관계되는 몇 대 측면을 3대 측면을 짬뽕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대 측면이 법경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기술적 측면을 자 보세요. 무슨 측면을?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랑 제 사이에 못할 질문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저한테 쌤 기술적 측면을 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은 정말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왜 이종호지? 이런 거예요. 이종호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종호로 이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한테 와서 왜 그렇지?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왜 그렇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이거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의 없네? 뭐 그러고 그런다니까. 괜히 서로 질문해봐야 안 좋은 거야.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법과 경제는 그 형체가 없어서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은 그 형체가 있어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눈으로 그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 눈으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여. 그럼 뭐야? 무형. 눈에 보여. 그러면 유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동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찾아보면 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이 부동산은 어떤 법률적 규제를 받는지 눈에 법이 그게 보여 안 보여? 그게 무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인이 부동산을 찾아봤을 때 저거 얼마짜리야?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임대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경제적 측면도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게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외벽으로 돼 있는지 벽돌로 돼 있는지 아니면 유리로 돼 있는지 통유리로 돼 있는지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어가 2개 더 나오네요. 기술적 측면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만 무슨 측면이다?
유형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할 때는요, 거의 주관식으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안 틀린다니까?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안 틀린다니까? 가볼게요. 부동산학을 처음으로 만들 때 김영진 교수님이 기존에 있던 걸 짬뽕시켜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기존에 있던 걸 짬뽕시켰죠. 여러 가지 학문들 중에서 카테고리를 3개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걸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3대 측면을 우리는 복합개념이라고 하거든요. 복합개념이 뭐죠? 법경기 하시면 되는 거죠. 법과 경제 묶어서 뭐?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기술적 측면을 뭐라고 하기도 한다? 물리적 측면. 그래서 부동산학 자체가 복합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복합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쳐다볼 때 좀 복합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좀 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금 보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려면 무슨 측면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경제적 측면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나는 이거 경제적 측면 좀 보는 걸 습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선생님이 6분 계시잖아요. 우리 내일까지 하면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들으시는데 5과목이 법이에요. 저만 학이고. 근데 전부 다 부동산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법으로 봐요, 그분들. 나만 학으로 보고. 나만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고 학원마다 6분 중에서 우리 맨날 눈만 뜨면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저희보다 공인중개사 더 많이 하는 사람 있겠어요? 전국에? 없겠지. 그러면 좋은 물건 나오면 이렇게 전화도 할 거고 친하게 지내는 중개사들이 있을 거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법하는 사람들 돈 잘 못 벌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6과목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사냐면 학교론 선생님들이 제일 잘 살아요. 에? 왜? 경제적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저랑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개념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 뭐죠? 나와야지. 법경기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법경기 2번 더 하세요. 2번 더 하세요. 법경기 법경기가 3대 측면이고 기술적 측면을 뭐라고 하기도 한다?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출발할게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할 때 협자가 좁은 협자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할 때 협자가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왜 광폭 타이어 할 때 넓다라는 뜻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 및 거정청물인데 이 어디 규정되어 있는 거냐면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99조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항 토지 및 거정청물 외에는 다 동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딱 이분법이야. 부동산은 누구만? 토지 및 그 정청물. 법조문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토지 와도 안 돼. 그냥 와와 밑은 같은 말이긴 한데 법조문은 조문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토지 및 그 정청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동산. 근데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청물이 부동산인데 걔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부동산학에서 보니까. 범위를 좀 넓혀보자.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받고 출발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 얘를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의제준다는 표현이 준하여 취급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랬죠. 토지 및 그 정청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 속하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디에 속하지 뭐 X하고 막 그랬잖아. 그지? 이제 토지 및 그 정청물은 협의에 속해요? 예. 광의에 속해요? 예. 둘 다 속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맞습니까?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그다음에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올 때마다 해드려서 외운 적이 없는데 암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등기 몇 개? 4개. 등록 4개. 막 섞을 테니까 등기 등록으로 한번 대답해봐. 어업권 등록입니다. 어업권 등록입니다. 수목의 집단, 임목 등기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입니다. 등기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입니다. 등록입니다. 20돈 이상의 선박. 등기입니다. 등기. 이게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암기할 시간 안 드렸거든. 근데 지금 느낌 괜찮아. 이 정도면 합격은 아직 안 해. 조금 먼 얘기고 뭐 그렇게 합격할 것 같으면 다 합격해. 여러분들 우리끼리 이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다. 우리끼리 이제 쌤들끼리 우리 원쌤들끼리 좀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한 번씩 해요. 수강생들 좀 어때요? 그러면 괜찮아. 뭐 이렇게 힘든 한 해가 예상되는데 뭐. 우리끼리예요. 우리 수강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뭐 1년 수업하기는 나쁘지 않다. 뭐 so good 이 정도는 아니고 not bad 정도. 오케이. 아무튼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법경기 중에 법이고요. 이 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부동산 학과를 공부하심에 있어서는요 동의어를 정말 많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의어. 자 따라해보세요. 협의, 좁은 의미, 민법, 토지 및 거정착물. 네 개가 전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 부동산 그래도 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도 되고 민법상 부동산 그래도 되고 토지 및 거정착물 그래도 되고 이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이거 받고 준부동산이 되면 광의 부동산이 되고 어쨌든 문제 풀다가 토지 및 거정착물 협의와 준부동산 나오고 광의 부동산 나오고 그러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에서 구분이다? 법률적 구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잘 들어요. 자산이란 게 있어요. 큰일 납니다 모르면. 자본이란 게 있습니다. 생산 요소란 게 있습니다. 소비재란 게 있습니다. 상품이란 게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측면이라고 얘기 드렸냐면 경제적 측면. 좋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할 거라서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라고 물을 거예요.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마켓, 시장입니다. 하시면 돼요. 시장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장에는 누가 만나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면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도 계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장에 가시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뭘 주냐면 돈 줘요. 돈 줘요.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요. 이걸 굳이 한번 써볼게요. 제가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굿 상품을 제공하죠.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 머니를 제공하죠. 근데 우리 부동산 학 교재 전체에서 돈이란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돈을 반드시 둘로 구분합니다. 내 돈, 남의 돈으로 구분합니다. 자, 내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내 돈.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내 돈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돈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남의 돈은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라고 합니다. 다 두 글자로 조집니다. 부채.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과 자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함 관계 있는 말입니다. 누구는 누구에 속한다. 자본은 자산에 속한다. 누구는 누구를 포함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산 컨테인 자본, 자본 빌롱 투 자산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아무튼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돈과 관련되는 개념인 자본, 부채, 자산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경제적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인데. 오케이? 근데 시험에서 부채는 보통 생략을 해요. 자산하고 자본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거 배웁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부채를 분자값에 올립니다. 부채를 어디다 올린다고요? 분자 올리는데 전체 자산분의 부채 그래요. 그건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 비율이라고 하고 내 자본분의 부채 그래요. 그거는 부채 비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몰라도 돼요.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되겠다. 자 보세요. 부동산 한 채가 전 재산이야. 부동산 한 채가 전 재산이야. 근데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야. 근데 은행에서 6억을 빌려왔어요. 부채를. 그리고 자기 지분은 4억을 받은 거야. 4억을 박은 거야.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 묻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자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야, 너 자산이 얼마야? 그러면 자산은 얘 얼마죠? 10억입니다. 근데 너 빚 얼마 있어? 이렇게 묻기가 좀 그러니까, 너 빚쟁이야? 이렇게 물기는 좀 그러니까, 야, 자본 얼마 들어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원래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본이 얼마야? 그럼 자본 얼마 들어갔죠? 4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는 돈이기 때문에 남의 거, 내 거 합쳐서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이고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뭔데? 상품인데, 상품은 3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이 3단계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생산 요소 그러기도 하고요.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생산 요소 그러기도 하고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 그리고 상품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저랑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인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생산의 3요소가 뭐야?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뭐라 그래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대답 못할까 봐 밑 답 알려준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이 아는 거야. 생산의 3요소는 뭐죠? 노동, 자본입니다. 토지, 이게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토지, 노동, 자본, 요 세 개는 적어도 투입이 돼야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 최근에는 생산의 4요소라고 해서 토지, 노동, 자본의 경영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됐고, 토지,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은 대표적인 생산 요소예요. 소비재는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거. 여러분들 잠자고 생활하고 거주하는 곳은 주택입니까? 맞아요?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상가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 투입하면 농작물 같은 거 수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최종 소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자,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주택에 2년 살았어. 2년 살았어? 이게 소비한 거야. 오케이? 토지라는 뭐를 투입해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거기 주택에 2년 살았어. 그럼 2년 동안 그 주택에 뭘 한 거지? 그 주택을 소비한 거지. 맞아요? 근데 좀 더 큰 평형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좀 더 큰 평형대로. 그럼 이 주택을 버리고 아니면 이 주택을 팔고 그때는 이 주택이 거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된다고요? 상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뭐 투입되고 생산요소 투입되고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대가리 치워. 내 머리 커서 미안해요. 자, 뭐 투입되고 생산요소 투입되고 걔를 2년 살았어. 소비하다가 걔가 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지금부터 보지 말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안 보다가 보지 말고 하면 쓱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말고 경제적 측면 5개를 갖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기 전이야 지금. 자, 갑시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시장에 가면 누가 만나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뭘 줘요? 돈 주잖아요. 돈 중에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2글자 뭘 제공하는데? 상품.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나오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뭐 투입되고 생산요소 투입되고 이걸 뭐 하다가 소비재 하다가 그 다음에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그 토지는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아니에요? 생산 요소 맞죠? 대표적인 생산 요소예요.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부동산 학에서는 노동, 자본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에서는 맨날 토지 나와요.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 맞다? 근데 토지는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쌉 가능. 자, 잘 보세요. 내가 토지 위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였다면, 한 번 더. 토지 위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였다면 이 토지는 생산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갔어요. 제주도 놀러 가면요, 거기 위에다가 뭐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토지 자체가 주로 관광지가 그렇거든요. 소비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관광지. 오케이? 토지는 대표적인 뭐가 맞지만 생산자가 맞지만 소비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시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이론 공부할 때는 문제를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합니다. 박사님들 합격 못한다 그랬어요. 척척 박사님들은 합격을 못하고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합격을 한다고.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될 수 없다. OX. X. 토지는 생산자가 맞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일로 오세요.